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여야 경선이 후반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진출자를 4명으로 압축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경선 레이스를 펼쳐왔고 27일 오늘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경북은 광역단체장이 대선 출마 행보에 나선 여파로 시정과 도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간 정치는 여야 대권 경선 레이스와 대선판에 뛰어든 TK 단체장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라온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찬탄 2명, 반탄 2명 이렇게 됐습니다. 탄핵을 두고 당심도 민심도 지금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데 2차 경선은 어떻게 될지 어떤 구도로 압축될지 한번 두 분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뛸 때와 그리고 4강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은 탄핵 찬반 2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당초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좀 누가 4강에 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각축을 벌였는데 결국은 탄핵을 찬성했던 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 옹호했던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고 안철수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기류가 조금은 식을 수밖에 없겠죠. 거의 뭐 사법적인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끝난 마당이니까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이나 아니면은 안철수 쪽에 좀 그런 기운이 조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가 좀 붙어간다 할까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강을 굳이 추측한다면은 향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홍준표 아니면 한동훈 김문수 이런 정도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 전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시에 올라가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권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나경원 의원이 1차 컷오프에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안철수 의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당심과 민심이 달리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그 당심과 민심의 차이는 저는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 일반의 여론도 그렇고 탄핵은 정리되었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것도 8대 0으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것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인트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민심이고 당심도 상당한 부분, 당심의 당원들의 마음은 상당히 이쪽으로 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현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국민의힘의 당원들 다수도 이미 변곡점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게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인가 싶을 만큼 이상한 질문들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경선 과정을 보면 별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명권 의원 보시기에는 흥행 실패의 근본 원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현재 국민의힘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이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국민들 내에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상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과정에 특화되고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런 정서 자체가 경선에도 반영되는 거죠. 상대를 공격하고 헐뜯고 혐오 발언을 일삼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빨리 벗어버려야 할 구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이라는 게 뭐 한동훈 키높이 구두 뭐 이런 겁니까 생머리 그거 뭐 글쎄요 좀 뭐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격을 떨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뭐 정치인을 둘러싼 모든 궁금증은 우리가 해소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경선 자체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좀 긴박감이나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인데 뭐 첫 번째는 이게 이 선거 일종의 보궐선거 형식이잖아요. 60일 만에 후다닥 해치워야 되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곧장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당이 배출한 뭐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시키고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국민의힘의 전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보름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4월 4일 파면됐습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열 정비의 시간 그러니까 그건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기운을 좀 추스리는 것과 동시에 탄핵에 대한 문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정쩡했어요. 지금까지 여전히 탄핵 찬반으로만 이슈가 지금 몰입돼 있잖아요. 그 점이 전체 이 흥행에서 후보자들의 주목도를 좀 높이지 못하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도 경선의 어떤 초점을 좀 흐리게 하는 부분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탄핵에 대한 그 당의 입장 정리가 좀 늦어졌다는 것. 근데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찬반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흥행이 안 되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몰입도가 너무 강해서 그걸 소비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이 국민이 정치에 대한 소비, 정치 소비를. 그러니까 다음 소비할 지금 주머니에 많이가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아마 좀 기다리는 그런 형국인데 대통령 본선이 들어간다면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 후보 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인권 의원님.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 하나, 반대하는 후보 하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구도는 1약 3중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일단 그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고 그렇게 보면 한쪽에는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쪽에는 두 후보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중에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궁금하게 보는 거는 과거 얼마 지나지 않은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후보가 받았던 63%의 지지율이에요. 그걸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번 그 후보도 한동훈 후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63%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을 준비해 나가는 새로운 인물 한동훈으로 당신과 민심이 그렇게 한동훈 후보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탄핵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간 어쩌면 좀 화해되지 않고 있는 이 두 후보의 상태를 이것을 다시 당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극복하면 한동훈 후보로 갈 거라고 보고 그러지 않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가면은 나머지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그 누가 1등 할지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네. 박지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그 이번 대선에 후원금 모집이 있잖아요. 선관위에서 공시를 했는데 29억 4천만 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다 채웠어요. 뭐 20여 시간 만인가요? 한동훈 후보가 한 13시간 정확히 기억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9억 4천을 다 채웠죠.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얼마나 끌고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이고. 그리고 팬덤이라는 측면이 지금 굉장히 강한데 특정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지금까지 온 이유도 그 뭐 국회에서의 서경교 의원입니까? 일어서지 않았어. 굉장히 이제 다른 장관들은 다 일어섰는데 일어서지 않았어. 주목도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
분명한데 거기도 팬덤이 있어요. 팬심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강한 그 눈덩이에 강한 스노볼을 그러니까 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게 최종 후보의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대체로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리고 다른 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이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약점을 좀 파고들 수 있는 후보 대충 그렇다면 뭐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민주당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재명 후보 일강체제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현재의 그 탄핵 국면 그리고 그 전에 내란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중심이 되어서 그 과정을 극복하는데 역할한 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란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심이 작용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다른 두 후보의 부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의 다음 세대 대권 주자는 다른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선입니다. 네. 박철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후보가 거의 90%인데 거의 확정적이죠. 이게 원래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경선이라는 룰에서는 90 정도 넘어가면요. 솔직히 위험합니다, 이게. 이재명 1국 체제가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내 민주주의나 국가 전체 민주주의에 좀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두고 있다. 이것도 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숙제이자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흥행 경선 민주당도 그러면 뭐 90% 되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들러리를 쓴 것이 아니냐는 건데 뭐 들러리를 썼겠죠, 일종. 그러나 드루킹의 김경수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지금 현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이 두 사람은 아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번 선거를 보는 것은 아니고 이 큰 장이 있었는데 지금 좀 자신들이 정치적인 대비 그러니까 중앙 큰 무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수든 김동연이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력 서열에서 굉장히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인 대중 인지도에서는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마 이번 기회를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이름 석자를 새기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법원이 4월 22일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는데 이틀 뒤에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대선 전에 대법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데요. 김영건 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이 항소심의 결과를 뒤집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가? 전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매우 이례적인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개별적인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에 끼친 역할 그리고 국민들이 받은 신뢰 이 부분을 저는 대법원도 생각할 것이고 경쟁적인 부분도 약간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커다란 성숙 과정에 있어서 대법원도 나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 있는 것을 대법원은 상당히 걱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우리 헌정 질서와 정치의 안정성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깔끔하게 여러 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게 아까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법에도 없는 뭐 사안을 지금 저는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참 골치 아픈 이야기죠. 이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권을 박탈하는 파기환송을 한다든가 또 파기자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사안도 그렇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주는 것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물론 이게 돌발적인 정치적인 그 일정, 계엄, 탄핵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사법부가 그동안 이 판결 재판에서 1심을 너무 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자업자득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숙명적으로 안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서두른다기보다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그러면 뭐 선거 한창 중에 뭐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사법부로서도 그 정치적인 영향권을 최대한 줄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좀 내야 되겠죠. 근데 좀 달리 얘기하면은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을 좀 미리 좀 생각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대선의 선거 과정에서 대선 선거 기간 중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진행 과정.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등장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어요. 이 두 개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박철 실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임하는 것, 이건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데미지, 아주 악영향이죠. 그 재판 자체가 선거 개입일 겁니다, 아마. 나쁘게 본다면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그 어차피 파면은 됐는데 본인 개인적인 그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성립된다면 징역형이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사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직권남용 정도 이제 적용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변호인단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 전체의 명분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겠죠. 근데 지금 뭐 그게 뭐 종국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판이 지금 초기잖아요. 그럼 논란이 굉장히 있을 텐데 그건 분명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전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두 번째는 또 이렇게 1, 2차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에서 나와서 한 발언들을 제가 보면은 조금 빈약해요. 예를 들면 그건 본인을 위한 것이 어떤 변호는 될지언정 국민의힘을 위한 변호는 전혀 아니거든. 문재인 대통령 제가 말씀드려요. 그건 검찰이 지금 자기 직업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 기소를 안 하고 그냥 둔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우리가 상황 모시는 것도 아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 공동체라 해서 그것보다도 더한 일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했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최소한 어떤 이런 복수이든 아니면은 좀 후한이랄까 그 정도 공격은 감수해야죠. 그 정도 공격을 감수해야 민주당도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영건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 조기 대선의 성격을 좀 규정을 하자면요. 남용된 국가 권력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남용된 국가 권력은 폭력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폭력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남용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죠. 많은 시민들,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들은 이 남용된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 여기에서 이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 선거가 조기 대선의 성격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돌출 행동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전체 선거에서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계속 봤던 검찰과 사법부의 이해되지 않는 돌출 행동과 같은 판단과 행위들의 연속성상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높고,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설명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변수는 사실 한덕수 대행이 선수로 정말 뛸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을 하면서 밖에 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이 몸집을 더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의 판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봐요. 합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저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의 계획을 세울 때 과거에 성공했던 공식을 반복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체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성공한 공식을 다시 쓴다고 해서 성공한 사례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나고 한덕수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나오는 것이 저는 옳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선을 또 해서 후보를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사는 되지 못할 것이고 그냥 시끄러울 뿐이지 표심을 바꾸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철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보궐선거 형식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은 당연히 이 선거 관리를 잘하고 다음 새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최우선 업무일 겁니다.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첫 번째는 한덕수의 출마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으쌰으쌰해서 막 이렇게 부추겨 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나머지 지금은 4명, 곧 2명이 거의 뭐 저기는 후보감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얘기해버린 상황이에요. 그죠? 국민의힘의 후보들의 권위를 한덕수 출마설로 인해서 굉장히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왜 안 밝히냐 그러는데 입장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은 권한 대행이 또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미 안철수 의원까지도 4명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2명도 한덕수와의 그 단일화 경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 그냥 있으면 아니 그러면 선거 관리하는데 한덕 출마설이 저렇게 나온 사람을 중간 선거 관리자로서 민주당이 또 인정하겠어요. 어떤 꼬투리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뭐 5월 10일, 4일입니까? 내려왔어. 본인이 후보가 안 되는 한이 있으면은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해주는 그 방식이나 아니면 후보 단일화해서 떨어지면 그 한덕수의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국민의힘 우파의 그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숙제는 국민의힘이 과거와 확실하게 절연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가 국민들이 제시한 숙제인데 이거는 완전히 과거에 집착한 후보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숙제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우리 지역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지역 단체장 2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
산불이 이 역대급으로 본 적 없는 큰 산불이 났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4월에 절반가량을 휴가를 내고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경선이 1차 경선에서 컷오프에서 탈락하고 복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습의 시기에 도전 공백이 문제가 됐는데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듣겠습니다. 집 나간 도지사가 쑥스러워서 어떻게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선에도 진출 못할 것을 알고 있었죠. 본인이 평소에 준비를 하고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형 산불이 터져서 수천 명이 이재민으로 나앉은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계획을 변경해서 수습하는 데 몰두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영농철에 호미 하나 삽 하나 없다는 농민들의 절규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그리고 이 5개 시군의 주민들은 완전히 시커먼게 타버린 산을 밤낮으로 보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지사는 본인의 계획을 제쳐놓고라도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복구하는 작업에 몰두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 쓰지 않은 예산이 조 단위로 있습니다. 그 불용 예산들을 지금 농기계 다 타버렸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 기계가 없습니다. 도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런 거라도 먼저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무책임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언밸런스이고 좀 좋지 못한 것은 맞는데 저는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은 투표로 그 정무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직무 수행도 무한대이고 업무도 책임도 무한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월급쟁이 그 일상생활 하시는 사람들 회사에 이거는 조금 범위가 다르다,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달리 생각이 들 것 같고, 물론 이철호 지사가 선거에 나가지 않고 산불 끌어갈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철호 지사가 그 선거에 나감으로써 소기의 성과 이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경북도의 열악함,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각인시켰죠. 그런 것이 그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적으로 좀 비춰진 부분, 그런 것들은 좀 소기의 성과이기도 하고 다른 그런 부분도 좀 있다 하는 측면을 제가 좀 편을 한번 들고 싶네요. 그 네, 이 질문은 김영건 전 의원께 드린 게 맞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불 끄러 다니신 분이니까 피해 복구를 파괴의 미학이라고 말한 걸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김영건 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표현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죠. 도백으로서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성과 진정성, 이를 대하는데 진심이 있는가, 열과성을 다하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철우 지사는 2020년도에 안동 산불, 그것도 대형 산불이었어요. 2022년도에 울진 산불, 그리고 2025년도에 의성 산불. 자신의 임기 중에 3번의 대형 산불이 이철우 지사 때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경북의 산은 사유림이 많고, 그리고 여기가 건조하고 기후가 척박하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산불이 경북에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특성상 소유나 이 지형적인 관계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누적되어서 지금 이제 산은 계속 우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번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무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체제가 됐습니다. 대행이 앞으로 핵심 사업에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불식시키면서 진행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한 내용을 두 분께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전제할 것은 우리는 지방 정부도 관료주의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관료들이 알아서 하니까 김정기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가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당장 지금 한 달 반 뒤 되면 6월 4일입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국가 지금 사업과 이런 것들이 곧장 막 이 친정부에 신정권에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고시 출신 행정부시장이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좀 걱정이 엄청 돼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어떤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구는 뭘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대구시장이 지금 부재한다면은 그 세팅하는 시간에 정부의 초기 세팅하는 작업에서 대구가 굉장히 누락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한 달 이상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건 좀 심각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대구 경북 공항 이전 사업만 딱 놓고 보면 그 사업의 시행사 사장이 대구시장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시행사 사장이 사표 내고 없어졌어요.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계획은 새로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최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하고 대구와 경북은 시장과 도지사가 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에 그냥 출마하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투표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과 다른 결정을 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주민의 의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에서의 투표 성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개별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을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도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그리고 그런 미래를 그 속에서 함께 설계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월간 정치 김영관 더불어민주당 전의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두 분 모시고 경선 과정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두 분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대구시 의회에 관한 건데요. 시의회가 달라졌어요를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서 중도 사퇴를 한 이후에 열린 첫 임시회인데 네.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있으니까 키워드로 뽑았겠죠.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임시회가 열립니다. 지난 22일에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의 이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대현 시의원은요.
홍 전 시장이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대구는 유례 없는 변혁을 겪었다면서 무분별한 정책이라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요, 대구 취수원 구미 해평 취수장 이전 합의를 전면 백지화한 바 있고요. 또 서대구 염색산단 하폐수 처리 지하화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염색산단 이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채용에서요, 지역 제한을 폐지한 것도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이 지역 청년들의 이 설 자리를 없애는 역차별,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발표를 하고요. 그런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도 바뀌는 행정 불신만 초래한다면서 이 정책 재검토를 지적했습니다. 네. 이 키워드 뒤에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는 것은 뭔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있어 보이지만 뭐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있다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 뭐 따가운 지적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여러 나왔지만요. 대구시 의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2명만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김대현 시의원 그리고 김정옥 시의원 2명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김대현 의원은요, 홍 전 시장 재임 기간에도 홍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그나마 한편에 속해서요,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베스트 시의원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 나왔던 발언들은 지역사회에서 지금 나오는 비판, 앞으로 대구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하는 걱정을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의회는 변해야 합니다. 네. 대구시 시의회는 거수기다 아니면 홍 시장의 이중대다 이런 비판들을 주로 시민단체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전했는데 네. 쭉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 전 시장이 어쨌든 취임을 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할 때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뭐 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조례 재개정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또 반대를 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건 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큼지막한 사안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4배, 1,200명으로 늘리는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도요. 32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정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요.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 단 1명만 반대를 했고요. 또 대구시가 제출한 안에서 의견 수렴이 없는 부분, 이 부분만 좀 보완한 상임위 수정안으로 가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제동을 좀 기억을 해보면 홍 전 시장이 추진한 달성구 가창면 수성구 편입에 관한 이 관할 변경 신청 동의안이 있는데요. 이건 대구시 의회에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에 그리고 지역 간 그리고 주민 간 갈등이 좀 첨예했었던 점을 또 시의회가 간과를 할 수 없었겠죠. 이 사상 처음으로 대구시가 권한 대행 체제로 1년여 운영이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가 필요합니다. 대행 체제도 더욱 긴장감 있게 그리고 문제로 지적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요. 대구시 의회도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밀린 숙제하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지금 대행 체제니까요.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이 1030원. 네.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인상률이 낮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좀 살펴보면요.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그리고 2022년에는 9,160원으로 5.05%, 2023년에 9,620원으로 5%, 2024년에 9,860원으로 2.5%, 그리고 2025년에 1030원 1.5% 인상입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가장 높은 인상폭을 보였지만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1.5% 인상에 그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2.5% 그리고 1.5%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동결을 주장하고 인상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노동계 이견은 여전하죠? 노동계에서는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저율 인상으로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이 전가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요, 내수부진으로 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 점 등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지금보다 최저임금을 오히려 더 낮추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요,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은 경영난이나 폐업 요인으로 수익성 악화를 꼽는데요. 이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인건비 상승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들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논의가 이번에는 더 활발히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소득층 임금 감소 그리고 노동 양극화 그리고 지역에 대한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요. 독일이나 호주, 일본 사례를 좀 보면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상향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주장은요, 법정 최저임금이 좀 부담스러우니 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금액을 설정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읽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에 최저임금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고 국내에서도 한 번 적용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등 적용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이 하회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는 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대체로 이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3대 프로스포츠가 있는 대구 올 봄 정말 바빴습니다. 축구, 야구 개막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의미의 봄농구도 봄에 했습니다. 대구 연고 농구팀인 한국가스공사가 연고지 이전 첫 해 이후 3시즌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 6강 플레이오프전 오전 3선승제로 네. 실제로 정말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죠. 한국가스공사는 수원 KT를 상대로 플레이오프를 치렀습니다. 6번 맞붙은 이 정규 시즌에서는요, 상대 전적이 4승 2패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호흡을 맞췄던 외국인 선수 2명이 부상 그리고 다른 이유로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김낙현 등 국내 주전 선수들도 부상으로 이 플레이오프 시작 전부터 사실은 풀 전력이 아니어서 우려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급히 투입된 망공 마티앙이라는 또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더해서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 3차전을 패배했어요. 그리고 4차전을 이겨서 5차전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KT에 5차전에서 지면서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최종 점수 차이가요 5경기에 3.8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뜨겁고 이 부풀어 오른 관심들을 받은 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눈길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심판들의 오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전부터 이 판정 문제가 좀 불거졌거든요. KT 선수의 이 거친 플레이에 망공 마티앙 선수가 다쳤어요. 그런데도 고의성이 아닌 그냥 일반 파울로 불렸고요. 또 8초 안에 코트를 하프라인을 넘어가야 하는 규정 8초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는
휘슬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차전에는 KT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뒤로 흘렸어요. 하프라인을 넘었는데 다시 잡지 않아서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닌데도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당시에 생중계를 하던 중계진도 백코트가 아닌데 왜 부나요? 뭐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거든요. 불어야 할 휘슬은 불리지 않고 안 불어도 되는 휘슬은 불리고 이랬습니다. 가스공사 벨랑겔 선수가 속공으로 득점을 했지만 휘슬이 불린 이후의 상황이라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공격권만 주어진 상황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는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했지만 그 현장 화면을 보니까 그 팬들의 살기가 좀 느껴질 정도로 네. 사실은 굉장히 격해진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특히 5차전 때요. 7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흔들리면서 KT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농구는요. 공격과 수비,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빠르고 또 공격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엉뚱한 판정 이후로 흐름이 바뀌어서 이 패배로 이어졌다는 아쉬움. 말씀하신 대로 살기가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아쉬움을 크게 팬들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뭐 실수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플레이오프전 같은 경우는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4강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오심이 난다면 이건 정말 큰 오게티가 될 것 같은데 KBL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오심이 어느 한 팀에만 자꾸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느껴질 정도는 문제라는 지적이 농구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심판에 대해서 이 잔여 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그칠 게 아니라 지금 높아지고 있는 농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KBL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치의 웃음과 재미를 선사해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매력 넣어주시고요. 네.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지난 20일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토론은 여당이었던 공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맞는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거의 난장판이었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난장판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된 곳 혹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이 서로 시제가 잘 보이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온갖 방법이 동원된 끝에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쌈박질이 벌어진 난리 속에 과거 시험장이 줄어서 난장판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 생각보다는 자리 싸움이 난장판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민의힘 토론회를 보면 난장판이라는 비판은 무리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행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려 한다는 말들이 파다합니다. 그러나 남은 경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에도 대통령감이 있음을 진지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으로서의 예의이며 자신들을 지지했던 보수층에 차마 못할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